이게 우리가 은이 정말 거대한 상승이 있기 전에는 항상 거대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역사가 있어요. 인베스팅 댓글창 보면 하락 때마다 연준 뿅만치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금은 가격을 누르나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이게 은에 대한 막 그런 말이 많아요. 은 가격 조작한다. 근데 뭐 이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는 게, 일단 맞다는 거는 애초에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가격 조작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대표적인 방법을 이제 스푸핑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스푸핑이라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예를 들면은 주가 지수라던가 이게 선물 시장을 그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물 시장은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원자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품 시장이 있고 주식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식과 같은 것들은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따로 있는데, 이 괴리가 참 벌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둘 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선물을 사나 현물을 사나 크게 다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라던가 뭐 이런 거 자체도 되게 적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편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삼성전자의 한 주를 갖는 방법은 그냥 MTS 켜서 한 주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이 1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 계약을 맺는 방법도 똑같이 MTS 켜서 클릭 한 번이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 선물과 현물의 괴리 자체가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상품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자를 만약에 하나 산다고 쳤을 때, 이 감자를 정말 현물로 살려면 뭐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상품거래소에 가서 선물을 인도받던지 계약을 한 걸 인도를 받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물은 내가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다던가 뭐 아니면 뭐 보관이라던가 혹은 뭐 운송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 가격을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내찍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과 선물에 대한 괴리가 되게 많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스푸핑이라는 건, 사람들이 선물 가격 밖에 안 봐요. 우리가 뭐 금값 얼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자체가 선물 가격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 현물에 대한 지금 현물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대한 그런 객관적인 정보는 정말 많이 분석을 한 투자 기관들 정도만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추측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물 가격이 100원인데 지금 선물 가격이 한 98원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가격을 더 찍어 누르는 거죠. 찍어 누르는 방식은 이게 호가 방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98원, 뭐 99원, 100원, 101원, 97원, 96원 이렇게 할게. 이게 호가라고 칠게요. 이 호가는 주식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는 내가 팔겠다고 주문을 넣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100명이 뭐 99원에 팔겠다고 줄을 섰다고 치고, 여기 98원에는 내가 사겠다고 줄을 쓴 사람은 뭐 200명이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98원에 사고 싶으면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내가 붙는 거고, 내가 만약에 99원에 팔고 싶다 그러면 여기 뒤에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빨리 팔고 싶으면 98원에 팔고, 빨리 사고 싶으면 99원에 사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 호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가격을 어떻게 누르냐면, 보통 생각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은을 여기다가 막 내려 팔아가지고 여기 팔겠다는 사람 98원, 96원 막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90원까지 빼겠다라고 하겠지만,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자칫 다른 뭐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다른 세력들한테 물량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서 이게 허주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99원이면 여기에다가 원래 뭐 누군가가 100개의 주문을 걸었다면 여기에 한 10만 개의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99원을 뚫고 올라가야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99원에 하나를 사면 이 나머지 99,900개의 주문을 누군가가 다 사고,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더 사지 않는 이상 가격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호가 방식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여기 10만 주가 걸리면 아무도 살려는 수요가 없겠죠. 왜냐면 저 10만 주를 누군가가 다 사기 전까지는 절대 저 가격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애초에 누구도 안 사요. 그러면 일단 매수자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매도자는 있어요. 매도자는 있는데 이 매도자들은 나는 원래 99원에 팔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10만 주가 깔려 있으면 나는 저 10만 주가 다 팔리기 전에는 내 거 안 팔리니까 그냥 98원에 팔아야겠다 하면서 98원에 누군가가 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한층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다 다시 10만 주를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또 매도하려는 사람은 더 밑에다 걸어야 되고 살려는 사람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찍어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통 가격을 찍어 누른다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사실 선물 옵션 시장 이전에 주식 시장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매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공매도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없는 주식을 이렇게 그냥 막 무조건 내려다 팔아가지고 우리 가격을 찍어 누른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도 법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없는 주식은 못 팔아요. 누군가의 주식을 빌려와야 팔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뭐 무차입 공매도냐, 이야기가 살짝 세지만 여기 일단 들어주세요. 차입 공매도냐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 무차익 공매도는 그러니까 진짜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그냥 일단 먼저 팔아버리는 그런 방식을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고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뭐 여기서 더 얘기하자면 좀 말이 길어질 수 있어서 일단 안 된다고 깔고 가고, 그러면 차입 공매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빌려온 주식을 담보로 이렇게 미리 파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아까 호가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뭐 100원, 여기가 99원 있으면은 여기가 매도죠. 매도 주문, 여기가 매수 주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공매도 법상 이 매수 주문에다가 매도를 못 쳐요. 공매도를. 그렇다면 내가 100만 주를 갖고 있고 시장에 왕창 뿌리려고 해도 어차피 여기 밑으로 못 뿌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공매도 때문에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로 가격을 찍어 누르는 방식이 진짜로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똑같이 여기다가 빌려온 주식 10만 주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10만 주 뚫지 않으면 절대 가격이 못 올라가니까 매도자들은 99원에 팔고 매수자들은 안 사고, 이런 방식으로 가격 찍어 누르는 것처럼 이게 그대로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스푸핑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찍어 누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원자재 시장에서만 쓰느냐도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주식 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있겠죠. 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BM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 주식에 대한 평가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심하게 저평가되거나, 물론 심하게 고평가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정말 심하게 저평가되기는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것도 뻔히 알고, 가까운 미래에 어느 정도 좋은 이슈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아는 상태에서 어떤 세력이 무작정 돈을 막 엄청 써가지고 찍어 누른다면, 만약에 10만 주를 걸어가지고 뭐 원래는 1000원이었어야 되는데 900원까지 찍어 내렸다면, 이 900원에서 어떤 다른 세력이 그거를 냉큼 다 홀랑 다 채갈 수 있겠죠, 그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격을 무한정 막 이렇게 찍어 누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펌핑 시키는 건 가능해요. 투기적 수요를 일으키는 건 사람의 약간 심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미친 듯이 가격을 찍어 내리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안 되지만, 원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물, 이거는 다른 말로는 실물과 선물의 그 가격 괴리는 상당히 커도 사람들은 그거를 인지하는 데 걸리는 데까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아니면 인지를 하더라도 대응을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가 마이너스 찍었을 때도, 이게 어차피 유가를 마이너스 34불에 내가 사면 무조건 그 선물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는 무조건 돈을 벌 거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당장 우리 집으로 석유가 배달되면 난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며, 내가 보관을 잘해야지 그것도 나중에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값받고. 근데 보관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이너스임에도 그냥 다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원자재라는 것은 상품이고 그것의 현물의 특성상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보관 방법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선물 가격을 여러 의미로 찍어 내려도 그게 가격 괴리가 그렇게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금방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을 하더라도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푸핑이라는 방식으로 가격을 찍어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은에서도 그게 많이 쓰여서 실제로 뭐 JP모건에 몇 명 트레이더들이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벌금도 많이 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인데, 왜 그러면 이 JP모건은 2011년부터 은을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CME 그룹의 그 코맥스 창구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있는데, 근데 은 가격의 조작이 있었다라는 말 자체는 197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은 가격 조작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JP모건이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은을 매입했다는 것도 웃기죠. JP모건이 은을 매집했던 방식은 베어 스턴스라는 공매도를 전문으로 한 투자 기관이었나요? 얘네들을 인수하면서부터 은 매집이 시작됐다는 걸로가 가장 유명한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한 2008년 정도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베어 스턴스가 망하면서 이제 인수합병이 된 거라. 그런데 은 가격이 조작됐다, 뭐 1970년부터 조작됐다는 썰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은 매집만을 위해서라면 그 말에는 약간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바젤3 2023년 도입되면 선물 매도 시 85%의 현물 보유가 정말 필수인가요? 선물 매도 시 80, 그거는 조금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선물을 갖고 있게 되면은 원래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너네 현금이랑 대출이랑 1대1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누군가가 정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만약에 양배리는 일단 현금이 100만원 있어요. 그리고 선물금이 한 10만원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실물금이 100만원 있고 대출이 300만원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00만원은,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제가 다 갖고 있는 내 돈이에요. 순수한 내 돈이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도 그 현금이랑 똑같이 봐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실물만이라서 이 둘은 합쳐서 200만원이 맞습니다. 근데 이 선물금의 경우는 이 100만원에서 85%만 인정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아니라 85만원으로 책정이 되는 거라서 285만원. 근데 대출은 지금 300만원이네? 너 이거 1대1 안 되네? 너 이거 15만원만큼 더 맞춰야 돼. 대출을 15만원 줄이든 현금을 늘리든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규제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물금을 이제 실물로 인도를 받게 된다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300만원을 맞추든 아니면 대출을 줄이든 해서 뭐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물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액을 85%만 현금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요렇게 된다.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실무은으로 무언가를 하는 시점이 온다면 은의 고점은 어느 부분일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언가를 할 거라고 보나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정말 뭐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은의 거대한 상승이 있기 전에는 항상 큰 세력의 매집이 따랐던 게 있거든요. 이건 제가 무료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뭐 어차피 무료 강의의 내용을 여러분도 무료 강의 보시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무료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우리가 은이 정말 거대한 상승이 있기 전에는 항상 거대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무료 강의의 마지막 강의죠. 보시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헌트 형제가 그 1억 온스 정도 매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은 1977년에 은을 샀었어요. 그때 약 1억 3천만 온스 정도 은을 매집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히 2000년부터 2011년에 슈퍼사이클이 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지금 8천만 온스를 매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그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최소 1억 온스 정도, 1억 온스, 1억 3천만 온스, 지금 1억 8천만 온스 정도 매집 중인데, 그러니까 약 1억 온스 정도씩을 그 거대 세력이 꼭 매집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의 큰 상승이 오기 전에는 항상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지금 뭐 JP모건이 뭘 할진 몰라도 적어도 이 은에 베팅을 했던가 아니면 은으로 몰려고 하려고 했던가 하지만 그 기저에는 은 가격의 큰 상승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은의 뭐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은의 어떤 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료 강의 중에 일부인 내용들을 알려드린 거긴 하고요. 이글과 메이플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사실 둘 중에 뭘 하든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은화하면 둘 중에 고르라면 메이플을 좀 많이 골라요. 메이플과 은화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글과 메이플이 있으면 얘가 조금 더 가격으로 보면은 가격은 얘가 좀 더 비싸고 메이플이 조금 더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순도를 보면은 얘는 99.9%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버 이글 법정 주화니까 미국 법정 은하니까 얘가 4-9일 거라 생각하지만 얘 3-9입니다. 대신 메이플은 얘는 4-9이에요. 99.99%.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격도 더 낮고 순도도 더 높네. 그리고 뭐 캐나다 정부가 어차피 보증하는 거니까 똑같고 메이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저는 굳이 은하를 살 거면 이거를 좀 더 추천드리는 게 이 은하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은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은하는 수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더 빠르게 올라요. 가격이 오를 때 가격 변화에 예민하다. 그래서 오를 때 더 빨리 오르고 그래서 프리미엄도 더 먼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때 가격이 크게 빠졌을 때도 얘는 가격 방어도 훨씬 더 심하거든요. 이 은하들 중에서도 이글이랑 뭐 메이플이랑 뭐 브리타니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가 1등으로 품절이 먼저되고 그 다음 메이플 뭐 얘가 3등 이런 식으로 이 품절되는 것도 속도가 얘가 제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제일 높거든요. 애초에 프리미엄도 높은데 가격 변화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가장 심하게 붙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사실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프리미엄 많이 붙을 때는 그냥 가격이라는 게 없이 무조건 다 솔드아웃이에요. 은하 파는 데 가면은 다 솔드아웃 붙어 있고 막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같을 때는 프리미엄이 비교적 적을 때니까 이럴 때는 이런 이글 같은 걸 사고 만약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는데 내가 은을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땐 메이플이나 브리타니아 같은 거 아니면 그냥 차라리 실버바를 사시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치가 낮기 때문에 이글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만약에 또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신다면 그런 걸로 잘 판단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